네, 안녕하십니까. 저 강사 박다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저는 중등 과정하고요. 이번에 이제 개정되는 거 조금만 설명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도 저희 선생님들이 이제 각 교과목 설명을 주실 거예요. 지금 2022 개정 교육과정은 현 중2 올라가는 애들하고 이제 초5 올라가는 애들이 해당되는 애들이고요. 지금 이게 2015 저희 아이들이 배우고 있는 교육과정입니다. 사실은 이게 처음에 이제 개정된다고 말하고 나서 저희가 이제 전체 내용을 보면서 빠지는 게 너무 많아서 과연 애들이 이걸 가지고 제대로 된 원리를 배울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중등 거는 오히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조금 들어온 것도 있고요. 얘네 특징적으로 2022년도 거를 보여드리면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보아야 하시는 거는 이겁니다. 지금은 자유학년제라서 1학년 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는 자유학기제로 다시 바꾸고요. 여기 3학년 2학기에 진로 연계 학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는 3학년 2학기에 시험을 안 보고 그리고 1학년 중에도 한 번은 시험을 보게 바뀝니다. 그래서 애들이 1학년 때 아무것도 모를 때 진로를 생각해 보는 것보다는 3학년 2학기 때 한 번 더 생각해봐라. 왜냐하면 얘네는 고등학교 때 많은 것들을 선택해야 하는 아이들이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거에 따라서 여기 까만색으로 되어 있는 게 공통과목. 그러니까 저희가 주로 학교에서 시험 잘 안 보는 애들한테 가르쳐주는 과목인데 이게 1학년 1학기에 하나 있고요. 예전에는 각 학년별로 제일 끝단원에 하나씩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3학년 끝에 이렇게 2개 들어갔습니다. 3학년 끝에는 진도 나가지 말고 애들 뭐 할 건지 좀 생각을 해봐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내용이 굉장히 많이 간소화됐었는데 이제 간소화됐는데 저희는 수업을 하면서 애들한테 원리를 이해시키려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설명을 교과서에 없더라도 해야 되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합력의 개념이 조금 들어왔다든지 아니면 물질의 구성에서 원자 핵이라고만 설명을 하고 그 안에 구성은 양성자, 중성자 언급 전혀 없고요. 주기화 변곡도 전혀 없었는데 그런 게 언급이 좀 늘어났고요. 그리고 전기와 자기 있고 태양계는 이제 순서 정도가 바뀌었고요. 그리고 운동과 에너지에서는 이게 12월 달에 한번 이게 예정안이 한번 나오고 1월 22일 날 확정안이 나왔는데 이게 나오면서 많이 안 바뀌었는데 그래도 내용이 좀 바뀌어서 순서도 한번 뒤집고 여기 원래 전자기유도가 있었는데 전자기유도가 빠졌더라고요. 그리고 날씨와 기후에서는 이제 전체 지구에서 일어나는 대기대순환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없어서 애들한테 그냥 여기 부분에선 이렇게 일어나는데 이렇게 가르칠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게 다시 들어오면서 수권에서도 해류의 흐름을 이제 전체적으로 그 바람과 연결시켜서 수업을 할 수 있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예전 교육과정으로 돌아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별로 차이가 없고요. 전체적으로 좀 섞어놓은 상태 이렇게만 보시면 됩니다. 예전보다는 조금 더 내용이 추가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기 1학년 1학기와 3학년 2학기에 수업을 안 하고 애들이 다른 진로 선택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고등학교는 어떻게 가느냐? 이게 저쪽에 있는 게 현행인데요. 이 공통과목이라는 게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는 통합과학, 통합사회 이런 거 보시면 되고요. 여기가 일반 선택 과목이 예전에 원 과목들입니다. 그래서 원 과목 여기 들어가고 진로 선택에 이제 2하고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과목들이 들어갔었는데 이번에도 비슷해요. 1학년 때 여기 쓰고 2학년 때 여기 일반 선택하고 난 다음에 여기 이제 3학년 때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여기 안에서 과목에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과학장사니까 이제 과학만 좀 확정해서 얘기해드리면 여기 보면 통합과학이 그냥 원, 투 없이 한 개만 있었고 여기 과학탐구실험은 안 써있는데 얘도 지금 그냥 하나로 있었거든요. 얘네가 지금 원, 투로 바뀌어서 1학기, 2학기 부분이 좀 정리가 됐어요. 이게 이제 학교별로 내신을 통합과학을 할 때 선생님들이 그 모라생지 선생님이 들어가시다 보니 정말 1단원에서 4단원까지가 전체 시험 범위의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뭐 한 10장씩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걸 좀 정리하자라는 생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통합과학은 추가된 내용만 조금 있어서 그건 이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저희가 알고 있는 이제 원과목이 없어요. 원과목이 없이 그냥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이렇게 바뀌었고요. 그리고 진로 선택을 이렇게 해서 각 과목별로 2개씩 이제 심화 과정을 넣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실 보면 애들한테 너네 전공에 맞는 걸 좀 더 찾아 들어가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융합 선택 같이 넣어줘서 3학년 때 선택하는 걸 해줬는데 사실 이게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긴 하지만 입시안이 2월 달에 예정안이 나올 거고요. 확정안은 내년 2월에 확정입니다. 이
이것도 예정안이 12월에 나왔다가 1월 확정됐듯이 이것도 이제 다시 한번 얘기가 나올 거라서 사실 이거는 내용은 변화가 없을 거고요. 이 시안이 어떻게 나오는지 좀 보면서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를 보면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무기거든요. 예전에 1, 2하고 과학 탐구 실험이 하나로 있다 이렇게 4개로 나눠졌잖아요. 근데 예전에 이게 12단위였거든요. 이게 10단위로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이들이 고교학점제, 2학년 올라가는 애들도 고교학점제 하잖아요. 그럼 얘네가 전체 단위수가 줄어요. 우리가 지금 애들 같은 경우는 수업할 때 한 타임 들어가는 게 1단위 뭐 이렇게 들어갔었는데 얘네 같은 경우는 이제 저 학점제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되는데 얘네 학점비 자체가 줍니다. 그래서 교과뿐만이 아니라 참체까지도 같이 줄어서 애들을 학습 경감을 시키신다고 이제 하셨는데 통합과학은 내용은 줄지 않았는데 단위수는 줄었죠.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고교학점제가 이렇게 진행되면 22년 개정된 애들이 이제 25년 2학년 애들이 올라가면서 진행이 2학년 때부터 원래 한다고 그랬었거든요. 또 얼마 전에 발표해서 1학년 때부터 애들을 고교학점제를 하겠다 얘기도 지금 고려하겠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얘가 계속 바뀌고 있는 중이라 좀 관심 있게 계속 보셔야 됩니다. 자, 이제 이게 고교학점제의 가장 포인트인데요. 아이들이 과목 이수 기준에 따라서 자기네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내가 뭘 배울 것인가. 그럼 자기 전공에 맞는 과목을 니네가 골라. 왜? 3학년 2학기 때 너네 진로 한번 해봤잖아. 이거예요. 너네 3학년 2학기 때 해봤으니까 이때 너네가 필요한 과목을 고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너네가 골랐으니까 자기주도적으로 수업하렴 이거예요. 지금은 이제 떠먹여주는 대로 한다면 스스로 공부를 좀 해라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애들이 이제 출석률하고 학업 성취율 가지고 애들 40% 이상을 통과시킨다고 되는데 이게 A에서 2등급까지 5등급으로 나눠서 5등급은 통과고요. 나머지 I 등급이 나오면 걔는 재이수를 하거나 아니면 보충 수업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고교학점제의 기준은 뭐냐 하면 이게 교육과정도 전체적으로 이제 흐름이 이번에 완전히 바뀌는데 제가 매번 설명드리거든요. 이전에는 약간 엘리트 교육, 그래서 우리가 잘하는 애들을 꼭 뽑아서 걔네가 국가 발전에 좀 이렇게 잘 돼야 돼 이런 거였다면 지금은 이 그러니까 국민의 기본권으로 봅니다. 사람이 알고 있어야 하는 기본적인 학습 역량을 정해놓고 그거는 무조건 맞춰야 너네가 미래 사회에 적응해서 살 수 있어. 만약에 그거에 안 돼, 그럼 우리가 도와줄게. 그래서 미수하는 애들은 저희가 이제 수업을 다양하게 진행하겠다 이렇게 가고 있고요. 수업을 보충 수업은 AI 학습으로도 하는 걸로 지금 개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것도 꽤 나쁘지 않은 방법으로 그리고 보충 수업하는 선생님이나 반을 따로 이제 하는 방안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 이걸 보면서 느꼈던 게 고등학교 때 애들이 내신이 있어야 내신으로 아이들이 누가 잘하고 못하는지 아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사실 1학년 애들 이제 2학년 올라가는 애들 1학년 때는 이제 상대평가여서 등급이 나왔으니까요. 근데 그게 많이 없이 2학년, 3학년을 전부 다 이렇게 간다면 아이들이 학교에서 내신을 등급을 받아오는 걸 대학에서 믿을 수가 있을까요? 약간 그러다 보니 지금 하는 생기부가 조금 이렇게 간소화되고 있는데 이게 계속 간소화될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전에는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머리 좋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내신을 위해서 일반고를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특목고를 갔다가 내신에 손해를 보면 오히려 대학 갈 때 손해를 볼 수도 있다 그랬는데 이렇게 되면 굳이 시설 좋은 특목고를 마다할 필요가 있을까 해서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달에 대입안이 나와야 이거에 대한 모든 것도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저희는 아직까지 이제 개정된 것만 보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런 가능성도 있다 정도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장을 보면 이거는 제가 왜 갖고 왔냐면 미이수를 발생하는 경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국가에서 기본권으로 사람들의 모든 국민들의 모든 기본권을 갖춰주는 거기 때문에 미이수한다 해서 그 친구들이 포기가 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이수를 시키고 또는 대체 이수라는 방법까지 구안을 하고 있다 해서 최소한 4-5가지 이상 방안이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자세히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그것도 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럼 이제 저는 통합과학까지 보여드릴 거라서 통합과학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학기하고 2학기인데 사실 1학기에는 뭐가 있냐면 여기 기본량과 측정이 나와요. 제가 이제 수업하면서 가장 많이 느낀 건데 얘야 이거 몇 킬로그램이야? 그러면 5리터예요. 되게 근데 애들은 그게
이제 바로바로 와닿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이걸 더했을 때 어디까지가 유효숫자인가 뭐 이런 것도 그렇고 이 단위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안 돼 있다는 걸 수업하면서 많이 느끼거든요. 여기 통합과학에서 기본량과 측정이 하나 추가되고요. 이전에는 사실 저번에 제가 설명해 드릴 때는 이게 아니었거든요. 여기에 이제 전자 센서랑 뭐 이런 게 들어갔다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제가 22일 날 발표된 거 다시 한번 봤더니 감염병과 병원체랑 이런 게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인공지능 하나 더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여기 과학기술과 윤리 이런 것들이 이 마지막 단원에서 좀 추가가 돼 있었습니다. 통합과학은 내용이 중학교 것도 그렇고 통합과학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내용이 빠졌다기보다는 필요한 내용이 조금 더 들어갔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개정되는 걸 배우는 아이들은 이제 예비 중2 그리고 이전 교육과정으로 가는 애들은 예비 중3이잖아요. 그럼 그 친구들은 지금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예비 중3은 뭐 간단합니다. 기존에 공부하던 대로 하면 되고요. 내신이 학교 내신이 대부분 수능형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수능형 문제를 풀면서 준비를 차곡차곡 하면 되는데 그럼 우리 아이가 2학년도 있고 3학년도 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방법은 변하지 않습니다. 교육과정이 바뀌고 대입안이 바뀌어도 아이들이 공부하는 방법은 바뀌지 않고요. 교과와 수행을 잘 하면 됩니다. 여기서 교과는 선행하고 내신을 같이 말하는데 보통 어머님들이 선행을 하면 내신이 모두 다 커버가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선행은 낯선 단어를 새로 익히는 단계고요. 내신은 거기를 심화까지 공부하고 다양한 문제를 풀어서 적응을 하는 단계예요. 그리고 수행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수행평가를 포함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수행은 교과서에 나오는 탐구도 포함됩니다. 탐구가 교과서에 아무 이유 없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각 단원에서 탐구는 그 단원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개념을 실험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탐구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그 단원의 핵심 요약이니까. 그리고 사실 수행을 잘하고 탐구를 잘하는 애들은 교과도 잘합니다. 어느 한쪽만 잘하는 애는 굉장히 드물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개를 같이 준비시키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내신을 준비할 때는 이제 선행을 하고 내신을 준비할 때는 어떤 식으로 준비하시는지 보여드리면 이게 작년 문제라 이제 올해는 다시 한번 문제를 바꿀 건데 이게 이제 근처 학교에서 시험 문제로 나왔던 거거든요. 일식과 월식 문제가 나올 때 애들한테는 이제 개기일식 정도만 교과서에 나옵니다. 얘네 같은 경우는 그 달의 이 지나는 길이 조금 달라서 윗부분이 살짝 보이거든요. 근데 사실 애들이 이거 개기일식으로 그냥 생각하면 되는데 생각보다 자기가 알고 있는 거에서 요만큼만 벗어나도 애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선생님이 분명히 무슨가 함정을 팠을 거야. 난 선생님의 함정에 빠지면 안 돼. 그러다 오히려 문제를 틀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상황들에 대한 문제를 풀게 해줘야 애들의 적응력을 높일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거는 그 교과서 맨 앞에 나오는 애들이 보통 내신 때 읽지 않는 이 단원의 시작에 나오는 설명들에 대한 거거든요. 근데 그 단원의 시작은 대부분 어떻게 나오냐면 이 단원은 왜 이렇게 생긴 거야, 이 이론은 어떻게 생긴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왜 생겼는지에 대한 설명인데 대부분 애들은 시험을 안 볼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데 이거는 기본적인 개념이라서 사실은 알고 있어야 하고요. 그래서 시험 문제도 이 부분에서 나오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어느 한 부분도 빼지 않고 꼼꼼하게 봐야 합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화학 단어에서 나오는 건데 이거는 제가 마지막에 애들 직보 시간에 풀어준 거예요. 사실 이거 그래프는 중학교에선 잘 안 나옵니다. 이제 애들을 마지막 시간에 혹시 몰라서 애들을 이거를 풀어서 보냈는데 선생님이 이 그래프를 딱 내셨어요. 근데 사실 이 그래프를 처음 보면 애들이 무슨 말하는지, 물론 이제 공부를 꼼꼼하게 한 애들은 오랫동안 해석을 하려고 쳐다보고 이해하고 하면 문제를 결국 해석해내는데 많은 애들이 처음 보는 그래프가 나오면 나 모르는 거, 그리고 당황하다 문제를 틀리거든요. 그러면 다양한 것들 이렇게 적용해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수업 시간에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8단원에 나오는 수자원에 대한 건데요. 2학년 7단원이군요. 네, 지금은 이제 3학년 걸로 올라가게 될 거고요. 사실 이게 교과서에 이런 식으로 그림이 나오는데 그래프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죠. 사실은 얘는 첫 번째 이거를 보고 나머지 그래프들을 해석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책에 나와 있다고 해서 그 그래프 하나로만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그래프의 형태로 나와도 이걸 해석할 수 있을 정도로 아이들이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려면 사실 아이들이 이렇게 한 번에 되기는 힘듭니다. 제가 수업 올라올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이거 그 친구한테 미안한데 어떤 친구가 해수의 온도하고 온도가 뭐가 다르냐고 이렇게 수온과 온도가 뭐가 달라요. 그래서 온도를 여기서는 해수의 온도잖아. 근데 이제 수온과 해수의 온도 자체를 이걸 하나로 생각 못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애들이 너무 집에 있으면서 이제 이 접해야 하는 문화가 너무 적었기 때문에 뭐 애들이 잘못돼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 애들이 새로운 걸 만났을 때 그거를 풀어내는 능력이 조금 예전 같지 않아서 연습을 시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내신반에서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라도 문제를 심화로 풀고 다양하게 연습해보는 단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근처에서 나왔던 문제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문제를 내실 때는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느냐를 보시고 이 개념 잘 이해된 걸 가지고 하나를 만들어내라 이 문제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 애들이 해석하려면 좀 시간이 걸리는데 저희는 뭐 이런 문제 이전에 다 이렇게 풀려서 저희는 주관식으로 해서 내보냈고요. 그래서 이 친구도 이렇게 해서 풀어서 답을 맞춰갖고 왔어요. 그래서 단지 개념을 아는 것 뿐만이 아니라 그거에서 하나 더 적용시킬 때도 풀 수 있어야 하죠. 그리고 여기 학교에서는 이제 서술형 문제로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아까 서술형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탐구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탐구가 중요한 이유는 탐구에서 연달아서 2문제 이상을 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개념이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탐구 문제는 애들이 꼼꼼하게 봐야 합니다. 그리고 각 탐구에서 마지막에 있는 결과 결론. 이런 것들은 확실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탐구도 모두 다 꼼꼼하게 알고 가야 합니다. 이것도 이제 제가 직보 시간에 애들이랑 풀었던 거고요. 자, 그리고 이 학교는 원래 시험을 되게 어렵게 내시는 학교가 아니라 정말 이렇게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공부만 꼼꼼하게 하면 다 맞을 수 있게 내시는 학교인데 한 문제 정도를 생각할 수 있게 내십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배운 개념을 가지고 여기 위에 있는 자료들을 해석하고 이 자료들을 가지고 여기 있는 것들이랑 연관을 시켜봐 해서 이제 2번 생각해야 하는 문제죠. 이런 문제도 이미 저희는 이렇게 풀고 가서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애들한테는 그냥 교과서에 있는 거 외워라 이게 아니라 다양한 문제들을 연습시키고 심화까지 공부를 하고 가는 것들이 내신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막 얘기를 드렸더니 어떤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학교는 내신이 쉬워서 괜찮아요. 내신은 항상 100점 맞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저희는 중학교 내신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애들이 중학교 내신은 고등학교 입시를 볼 때 쓰거나 하지 사실 지금 뭐 100점 맞는 거 애들이 나중에까지 다 기억하고 이건 아니거든요. 내가 열심히 한 기억을 하는 거지. 근데 사실은 중등과학이 제대로 돼 있어야 고등학교 과학을 올라가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시키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내신 대비는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제가 특히나 요즘 애들하고 이제 내신 하면서 애들한테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공부했니? 그랬더니 했대요. 외웠니? 외웠대요. 그럼 이게 뭐야? 까먹었어요. 그럼 이거는 뭐야? 까먹었어요. 근데 이게 애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 애들이 몰라요. 본인이 정독을 하면서 맞아 그렇지 이걸 정독하면 애들은 공부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닌 걸 아니까요. 그래서 애들한테 그게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건 암기가 돼야 된다. 그래서 그게 제대로 암기가 돼 있어야 내신에서도 한 문제도 빠뜨리지 않거든요. 그걸 위한 방법을 배우는 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특히나 지금 3학년 올라가는 친구들은 2학년에 이제 상황을 좀 봐야 하지만 내신이 대부분의 학교가 수능형으로 나와요. 근데 수능형은 한 단원에 국한된 문제가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대부분 1단원 문제가 섞여서 4단원이 나오고 2단원이 섞여서 3단원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섞여서 나오기 때문에 전체적인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적용하고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중학교 때 책 읽어서 외워서 100점 맞는 건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외워서 100점 맞는 거 말고 중요한 개념을 알고 그 개념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알고 가야 하고요. 지금 3학년 어머님들 중에 그런 친구들 되게 많을걸요. 꼭 하나 틀려오는 친구가 있어요. 공부도 잘해요. 근데 그게 1, 2, 3번 안에서 틀리죠. 그런 친구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요? 걔는 공부를 하긴 했어요. 머리도 좋아서 이해도 다 돼요. 근데 정의를 몰라서 그래요. 정확한 단어를 쓰는 정의를 못 외우면 1, 2, 3번 중에 하나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한테는 전체적으로 중학교에서는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해 라는 거를 연습시키는 거. 그리고 내 주변의 애들도 이렇게 공부하고 있구나 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중등에서 배운 내용이 고등에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중등은 고등학교 올라가서 공부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익히고, 그러니까 습관을 만드는, 공부하는 습관을 만드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애들은 공부를 어디까지 할까를 물어보시면 이거는 이제 3학년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2학년은 아직 조금 더 나와봐야 알아서, 왜냐하면 단원명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가 어디까지라고 지금 분명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이건 3학년 올라가는 애들을 기준으로 보면 영재고 가고 갈 거면 저희가 이제 화학하고 물리까지 제대로 다 돼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심화라고 해서 수능 문제 푸는 데도 다 해야 되고, 이제 추가목도 웬만하면 손을 대고 가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3학년 1학기 5월에 얘네가 이제 1차 붙고 나서 시험이 있기 때문에 지필이 또 그거에 대한 입시 준비를 이때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국 자사 같은 경우는 학교마다 조금 편차가 있어서 보고가 가고 싶은 학교는 좀 확인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화학부터 시작하고 화심과 물리 같이 시작하시고 생명과 물심, 그리고 마지막에 물화 선택까지. 이제 자사고 같은 경우는 통합과학을 하기 때문에 통합과학까지 제대로 하고 올라가셔야 돼요. 그리고 2학년 같은 경우는 1학년을 성취평가제로 갈지도 모른다고 말은 해놨으나 아직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1학년 내신을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됩니다. 예전처럼 고등학교에서 3학년 때 잘하면 점수가 쭉 이런 거는 없어요. 왜냐면 만약에 1학년만 절처, 상대평가가 있고 2, 3학년이 절대평가라면 학교에서는 이 아이들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판단하는 건 1학년 내신밖에 없거든요. 지금도 1학년 내신이 굉장히 중요해서 저 3학년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는 애들한테 통합과학 들었던 애들도 반드시 한 번씩 다시 들으라고 하거든요. 또 그렇게 준비하시면 되고, 일반고 같은 경우는 학교별로 중요하게 반드시 해야 되는 학교, 그러니까 과목들을 깔아주는 학교가 있어요. 뭐 진서는 화학을 뭐 반드시 하라든지, 단대는 1학년 때 물리를 해야 된다든지. 그러니까 아이가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학교의 커리를 한번 보시고 우리 아이는 어떤 과목을 좀 중점적으로 나가야 되는지를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모르시겠으면 담당 실장님이나 선생님들과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진도를 나가기 위해서 저희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보여드리면,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학교 애들은 공부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관리가 필요해요. 고등학교 애들이랑 좀 달라서 고등학교 애들은 당장 자기가 대학을 붙여야 되니까 중학교 애들보다는 좀 더 자기가 나서서 하는데, 사실 중학교 애들하고 고등학교 선행을 할 때 얘네가 당장 시험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닥 막 이렇게 막 열의가 생기는 애들은 드물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결국 관리입니다. 중학교에서는. 그래서 저희는 성적 문자 선생님이 개별적으로 다 발송하시고요. 그리고 선생님한테 궁금한 거 있으면 모두 질의응답 가능하고요. 이거는 이제 보통 중학교 선행보다는 고등학교 선행이나 아니면 내신하는 경우에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점수가 안 나오면 그 아이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포기할까? 나라에서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기본권으로 했는데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클리닉을 하는데 이게 동영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먼저 저번 시간에 너무 어려웠다 해서 한 번 더 보고 싶다 그러면 그 동영상을 제공하기도 하고, 또는 이거는 줌으로 해서 여기 져 있습니다. 줌으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근데 사실 이제 코로나가 저희 대면할 수 있으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대면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 설명회 끝나고 한 5명쯤 오거든요. 그래서 성적이 안 되는 경우, 또는 자기가 약한 단원이 있으니까 그런 단원을 애들이 꼼꼼하게 채우고 갈 수 있게 다원에서는 관리를 잘 하고 있다. 다원 과학이 유명해진 이유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 다원의 교육 과정은 중등 과정부터 시작하면 전체 이론만 하는 과정도 있고요. 저희 이제 실험반 이것도 있고, 그리고 브릿지하고 풀프리 고등 과정도 있고요. 고등 과정도 모두 다 이렇게 열려 있고, 이번에 이제 개정되는 교육 과정으로도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수업 중에서 아이들이 맞는 반을 찾으시면 되는데, 이 맞는 반은 누구와 함께 찾으시면 되느냐? 저희 실장님들이 다들 자녀분들을 입시에 성공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담 기록 남겨주시고 가시면 실장님들이 다 아이의 상황에 맞게 상담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실험반 같은 경우는 4주에 한 번씩 실험하는데 이따 올라오실 서소연 선생님이 설명하실 거라서 저는 여기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는 겨울에 여기저기 갈 데가 많아서 진도를 제대로 마치지 못했다. 그럼 이렇게 봄방학 특강도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1단원이 화학하고 물리거든요. 애들 내신 어려워하니까 요 단원 잠깐 듣고 내신 준비하러 갈 수도 있고요. 또는 아직 한 학기 못 끝냈는데 2학년 1학기 또는 3학년 1학기를 끝내야 한다. 그럼 한 학기 특강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3학년 올라가서 빨리 고등 가야 되는데 진도를 못했다. 그러면 중등 물화를 마무리 짓고 고등 과정으로 갈 수 있는 단계도 있으니까 이런 단계만 활용하셔서 아이들 진도 맞춰서 같이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항상 똑같아요. 3학년 애들은 지금 알고 계시는 대로 그냥 가시면 되고요.
2학년 애들은 결정된 게 없다고 해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결정된 게 없더라도 준비를 해놓은 자가 발표가 됐을 때 더 빨리 나가고요. 그리고 제가 계속 제가 몇 년이나 수업을 했는지 말하면 나이가 드러날 것 같아서 그건 말하지 않고 꽤 오랫동안 해본 결과 아무리 교육과정이 중간에 많이 바뀌더라도 준비해놓은 자가 성공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발표되기 전에라도 찬찬히 아이에게 맞는 과정 선택하셔서 준비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다원과 함께라면 좋고요.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과학 비교과 영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비교과 영역이 이제 좀 많이 약간 생각하실 때 어떤 것이 구체적으로 좀 잘 잡히지 않잖아요. 되게 자세하게 드릴 건데, 특히나 왜 과학에서 비교과 영역이 저희 이제 뭐 물화생지 영역이 아니라 따로 존재해서 마치 뭔가 한 영역이 있는 것처럼 항상 설명이 등장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면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준비하시면 좋으실지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원의 과학강사 손소연입니다. 반갑습니다. 과학 비교과 영역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사실 과학은 탐구 영역의 문제가 대부분 포함되어 있죠. 당연히 탐구를 통해서 연역적 사고를 배우는 과목이기 때문에 내신평가에 굉장히 큰 비중을 담당하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신평가를 포함하고 저희가 탐구 보고서나 그리고 비교과 대회를 하게 되면 신축 면접에 있어서 확실히 도움이 될 수밖에 없겠죠. 논리력을 기르는 신축 면접과도 관련이 있고요. 이는 곧 진로 선택 그리고 대학 진학과도 연결할 수 있어서 과학 비교과 영역은 중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게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그러면 제가 비교과 영역에 대회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크게 4가지 대회가 있습니다. 아직 2023년 요강이 뜨지 않았어요. 제가 매일 확인하고 있는데 작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 크게 바뀌지 않을 겁니다. 첫 번째는 서울과학 전남의 본선대회라고 있고 맨 밑에 예선대회라고 있는데 이제 어머님들 알고 계시는 자유탐구 보고서 대회가 맞고요. 본선과 예선을 1년에 걸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대회가 2개 있는 것처럼 나와 있는 건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유탐구 보고서 대회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청소년 과학탐구대 이름이 바뀌었는데 탐구 토론, 알고 있는 과학 토론 대회가 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발명품 경진대회가 있는데 이거는 학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담임 선생님이나 과학 선생님께 이제 말씀하셔서 그 부분을 서로 상의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회는 크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부터 과학 비교과를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3가지 팁으로 제가 나누어서 정리해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비교과 대회를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악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대회 종류와 연간 일정을 잘 확인하시는 게 아이들을 위해서 좋은 꿀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면 다시 한번 대회 종류와 연간 일정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 4월에 과학 토론대회가 있습니다. 학교에 대부분이 있는 학교는 예선대회를 거친 학교가 많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코로나를 잡고자 예선대회를 바로 시대회로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릴 건데 서울시에서 예선을 하거든요. 네, 학생이 누구나 업로드할 수 있는 그런 형식으로 했어요. 코로나가 좀 이제 마지막으로 잡기 위해서. 근데 올해부터 마스크가 해제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아예 학교에서 좀 전폭적으로 예선을 제대로 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 4월에 있어서 서울 학교 예선 그리고 서울시 예선 이렇게 진행되어 있고요. 5월에는 탐구 실험대회가 있는데 학교별로 다릅니다. 물론 대회는 있지만 학교에서 하는 데도 있고 하지 않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이거 참고해 주시고 여름방학에 과학 전람회라고 불리는 탐구 보고서 대회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겨울방학에 준비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본선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 3월에 과학 토론대회 준비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겨울방학이나 여름방학에 탐구 보고서라고 하는 과학 전람회 대회를 준비하게 됩니다. 중등부 대회가 있고 고등부 대회가 있는데 중등부 대회가 고등부 대회와 똑같은 형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등부 대 연습을 하시는 것이 고등부 대회에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꿀팁을 갖고요. 두 번째 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은
수행평가와 서술형이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학교에 따라서 서술형이 선생님 채점 방식에 있어 문제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해서 뭐 이번 중간에는 서술형 어때요? 이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그건 확인하시면 되겠고, 어쨌든 수행평가 비율이 과학은 굉장히 높게 되는데요. 탐구 형식의 수행평가와 서술형이 차지하는 평가 비율이 높기 때문에 그 형식의 비율을 아시고 그 형식을 알고 계시면 아무래도 큰 도움이 되겠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인근 중학교 평가 비율을 예시로 제가 갖고 와 봤는데요. 수행평가 비율이 40%가 되죠. 그러면 사실 수행평가가 뭐 2번이나 3번에 걸쳐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태도가 10점, 그리고 뭐 우리 프린트 주는 거 프린트 필기 10점, 또 뭐 20점은 뭐 탐구 20점 이렇게 되는데, 수행평가 비율이 높고 그리고 논술형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 비율이 굉장히 커서 탐구 형식을 좀 잘 알고 계시면 좋겠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러면 수행평가는 어떤 형식으로 출제가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학교에서 교과서 안에 들어있는 수행평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아이들은 실험을 직접 하고, 실험을 직접 함에 있어서 학교에서 사실 태도 점수를 많이 넣기도 하고요. 이 친구가 주도적으로 하는지 확인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수행평가 평가형의 예시를 보여드릴 수 있는데, 그러면 이 수행평가를 가지고 학교에서 배운 걸 가지고 그대로 수행평가를 보게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서술형은 어떤 평가를 하게 되는지 좀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지금 보시면 교과서 안에 탐구 내용이 있어요. 교과서 안에 탐구 내용이 있는데, 요거는 실제로 우리 교과서 안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2학년 5단원에 영양소라고 하는 단원이 있거든요. 소화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아이들이 요 탐구 내용을 그대로 교과서에서 배웁니다. 교과서에서 선생님이 이제 중요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좀 안타까운 건 아이들 공부를 많이 했고 저희 또 다원에 대한 의지도 크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좀 자세히 설명을 안 해주시는 경향도 있어요. 그래서 다 알지 이렇게 넘어가시는 경향이 있어서 안타깝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공부를 하면서 아이들이 탐구가 이런 거구나 라고 배우고 나서 이게 그대로 시험에 반영이 돼서 나오게 됩니다. 실제 이제 시험을 봤던 2학기 중간고사 문제를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 중간고사를 안 치렀기 때문에 작년 시험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 실험입니다.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 게 단순한데, A에는 녹말용액과 증류수를 넣는다고 하고요. B에는 녹말용액과 침용액을 넣는다고 하죠. 어머님들 아시는 것처럼 밥 먹었던 숟가락을 그대로 놓게 되면 밥이 상하죠. 그것처럼 침용액 안에는 녹말을 소화하는 소화 효소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A에는 소화 효소가 없고 B에는 소화 효소가 있죠. 그러면 B는 결국 소화를 하게 되겠죠. 그럼 A에는 소화가 안 일어났을 때 녹말이 그대로 있어야 되고, B에는 소화가 일어났을 때 녹말이 말고 다른 물질이 들어있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직접 그런데 우리가 이제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소화액을 확인하는 그런 용액을 넣어서 영양소를 확인한다. 요걸 이제 보여주게 되겠죠. 그럼 이걸 시험과 연결시켜서 문제가 나왔는데, 그러면 결과가 이렇게 됐다. 우리는 얘를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이제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들은 이거 알지? 그럼 뭐다? 녹말 용액에는 침용액을 넣으면 녹말이 당분으로 분해가 된다 라고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아이들은 대부분 저희가 수업 시간이나 내신 볼 때 많이 얘기를 해주거든요. 이제 녹말이 분해가 되면 엿당이 되고 엿당이 분해가 되면 포도당이 되는데, 이게 이제 정확히 생각하지 않으면 포도당이라고 쓰게 되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 내신 연습할 때나 탐구 보고서 쓸 때 단분으로 써라, 문제가 크게 되지 않게, 그리고 학교에 따라서 몇 당으로 써라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비교과형의 탐구가 서술형과도 연관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꿀팁을 말씀드리다가 세 번째 얘기를 잠깐 드리도록 할 건데요. 자, 과학 내신은 수행평가뿐만 아니고 서술형뿐만 아니고 내신 문제에도, 그러니까 객관식에도 탐구 유형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탐구를 통한 보고서를 쓰게 되면 아이들이 아무래도 조금 문제를 풀기 수월하게 되는데요.
이게 단순하게 A는 B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보고서에서 잘못됐는지, 그리고 보고서에서 무엇을 통제해야 되는지, 무엇을 바꿔야 되는지 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아이들이 공부하게 되면 문제를 풀기에 훨씬 편하기 때문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2학년 1학기 내용의 광합성 단원에 있는 내용이고요. 실제로 저희 학원에서는 검정말이나 시금치를 통해서 실험을 하고 보고서를 쓰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비커 안에 1% 탄산 수소 나트륨 수용액이라고 하는 이산화탄소를 제공할 수 있는 물질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시금치 잎조각을 넣어 놓습니다. 시금치 잎조각은 우리가 알고 있는 펀치로 뚫게 되면 이제 잎조각이 생기는데, 알고 계신 것처럼 시금치를 물에 넣으면 뜨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시금치를 이제 물에 넣으면 이쪽으로 너무 뜨게 되는데 그를 가라앉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학교에서 배울 때는 주사기를 통해 시금치의 공기를 빼준다 라고 하도 배우게 되는데, 실제로 그걸 어떻게 빼는지를 생각해 보지 않으면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이렇게 주사기 안에 물을 넣고 시금치 이쪽을 넣고 당기게 되면 압력 차이 때문에 공기가 빠져나와서 실제로는 입조각이 그거 하기 전에 떠 있는데 그 작업을 하면 가라앉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은 실제로 그것도 보고 진짜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실험에 학원에서는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세팅을 한 것을 가지고 전등이 켜진 개수를 다르게 하는 거죠. 전등을 켜진 개수를 다르게 하고 얘가 6개가 떠오르는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는 실험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광합성을 하게 되니까 잎 주변에 산소기체가 발생하게 되고요. 산소기체가 부력을 통해서 이제 잎을 끌고 올라오게 되는 실험인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등이 켜진 개수가 많으면 기체량이 많음으로 산소 발생량이 더 빠를 거고, 그렇게 되면 더 부력이 크므로 빨리 올라오게 되겠다라고 하는 실험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실험을 가지고 학교에서 이제 시험 문제를 내게 됩니다. 시험 문제를 보시면 시금치 조각을 만들어서 가라앉혔고, 그 다음에 탄산수 나트륨으로 해서 떠올랐다. 그래서 학교에서 배운 걸 그대로 시험 문제 내고, 진짜 시험 문제를 제가 그대로 갖고 온 겁니다. 이렇게 보게 됐을 때 1, 2, 3, 4, 5를 가지고 확인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아무래도 이거 빛이 많으면 광합성이 빨라서 시간이 빨리 걸린대 라고 공부한 친구와 이걸 통해서 보고서를 써본 친구는 생각을 다르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고서를 쓰기 위해서는 변인과 가설과 결과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첫 번째로 변인이라고 하는 것은 조작, 통제, 종속 변인으로 나누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학교에서 과학 탐구가 중요하지만 중학교 단원에 과학 탐구에서 변인 통제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리고 종속 변인이 무엇인지라고 하는 것들은 예전 개정교육관에 있었는데 지금은 나와 있지 않거든요. 물론 학교생을 따라서 설명해 주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래서 이렇게 변인 통제를 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친구, 또 실험을 하기 앞서서 이건 어떻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예상을 하는 가설 설정을 한 친구, 이런 친구들은 이걸 굉장히 편하게 풀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겠습니다. 비커와 각 전등 사이의 거리가 같게 설정해야겠죠. 왜냐면 우리가 지금 확인하려고 하는 건 전등 수가 달라짐에 따라서 올라오는 시간을 측정하는 것이, 그러니까 거리는 같아야만 정확한 통제 변이를 할 수 있겠죠. 1번을 알고 있어야겠고요. 두 번째, 인맥이 없는 부분을 뚫어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유의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금치 잎조각이 떠오른다. 종속변이 무엇이다 라고 알 수 있고, 그리고 주사기를 통해서 공기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제거하는 것이다. 이렇게도 알고 있게 돼서요. 답은 5번이다. 이렇게 고르게 됩니다. 실제로 비교과 영역에 탐구가 있고, 탐구가 내신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고, 그 과학은 대부분 탐구 유형으로 내신이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험반이나 보고서 준비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부분을 생각하는 힘도 생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려고 제가 3가지 팁을 좀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그러면 다원에서는 과학 실험반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저희 애들은 실험반이 굉장히 자신하고 있고 저희 과학 선생님들 서로 얘기할 때도 실험반 하시는 선생님들이 저희 수업만큼은 자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거든요. 기자들도 워낙 훌륭하고 선생님들 능력이 워낙 많고 오랫동안 하셨기 때문에 저희 이제 즐겁게 아이들 데리고 수업하고 있습니다. 중등과학 3기능 전 과정을 1년 동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학기별로 있는 모든 내용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론과 실험의 루틴을 갖고 있습니다. 3대1의 루틴을 갖고 있어서 실험을 3번 하면, 이론을 3번 하면 실험까지 하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실험보다 보고서 작성입니다. 보고서를 스스로 작성할 수 있는지, 이 보고서에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럼 잘못됐다면 어떻게 피드백을 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여서 이론 내용과 관련한 수행평가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실험은 자기주도 방법으로 해서 웬만하면 모듬을 많이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2명이 있다면 4명 세모듬보다는 3명 네모듬으로 해서 너와 내가 많은 기자들을 생각할 수 있고 너의 의견과 나의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험을 진행하고자 하고 있어서 자기주도 학습 방법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언과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내가 가설을 설정해서 이것이 잘못됐다. 그렇다면 어떻게 다시 수정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연역적 사고를 가능하게 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재는 저희 대부분 오투를 사용하고 있고요. 오투 안에 있는 내용이 왜 오투를 사용하게 되냐면 기본적으로 교과서에 있는 공통적인 내용이 오투 안에 많이 들어가 있고요.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선생님들이 기본적으로 심화 내용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필요한 교재는 알아서 심화 내용으로 이제 보내드리고 그리고 또 학교 내신에서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아이들한테도 이런 문제 나왔는데 어때? 라고 공유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충분한 심화 내용까지도 저희가 공급해드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실험반에서 쓰는 보고서를 제가 갖고 와 봤는데요. 보고서에서는 앞에 있는 부분만 채워져 있고 모든 뒷부분이 자유 형식입니다. 자유 형식이기 때문에 아이들 스스로 작성하고 그리고 스스로 한 실험을 저희가 12번을 진행하는데 2-3번 정도는 제가 과정을 얘기해 주지만 뒷과정으로 갈수록 과정을 얘기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친구하고 상의하고 저한테 확인받고 괜찮은데 그럼 시행하고 이렇게 해서 보고서를 쓰고 있고요. 다른 친구들 썼던 보고서도 그대로 갖고 와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과학 토론 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과학 토론 대회는 학교에서 예선은 4월 초 혹은 3월 말경에 중간고사 보기 전에 예정되어 있는데 과학 토론이 어떤 건지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자세한 건 2월 중순에 있는 과학 토론 설명에 대해서 설명회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름이 바뀌었어요. 청소년 과학 페어로 바뀌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 토론 대회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전국 대회입니다. 전국 대회죠. 전국 대회가 가장 위에 있죠. 그리고 시대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 대회가 없고요. 시대회가 예선입니다. 시대에서 예선을 하고 본선을 거쳐서 전국 대회로 보내게 되죠. 그러면 학교에서 방법이 다른데요. 학교에서 예선을 봐서 시대회로 보내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학교에서 바로 시대회에 바로 친구가 개요서를 바로 업로드가 가능하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년에는 시기상 그리고 상황상 그랬을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올해는 바뀌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토론 개요서를 잘 쓰고 발표를 잘해야 시대회 예선에 좋은 성적을 내는 건 맞겠죠. 그래서 학교 예선을 보고요. 정리하면 각 자치별 시가 주관하는 시대회 예선 및 본선을 진행하고요. 마지막으로 한국창의재단 주관하고 있는 전국대회를 1년에 걸쳐서 준비하는 대회가 됩니다. 과학 토론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좀 간단하게 쓰는 형식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작년 문제입니다. 제가 방금 문제를 그대로 갖고 왔어요. 우리 알고 있는 배경 지식을 줍니다. 온난화가 문제야. 지금 온난화가 엄청 큰 문제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갖고 있는데 우리는 논제를 한번 생각해
생각해보자. 첫 번째, 기후변화에 영향을 주는 원인은 뭔지, 지구온난화의 이유는 뭔지, 온난화에 대한 피해는 무엇인지 논제 푸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를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이 논제를 해결하려면 배경 지식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배경 지식을 아이들이 이제 저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태블릿이 보급이 됐기 때문에, 학교에서 보급이 됐기 때문에 자료 검색을 해서 이 자료를 찾아오게 됩니다. 과학 토론이 첫 해에 시행이 됐을 때는 코로나 이슈가 크게 없었던 때여서 자료를 주고 분석을 해서 시간 안에 해결해라 라는 것이었는데, 이제 상황이 바뀌고 우리 역사에 따라서 이제 툴이 바뀌니까 그러면 검색을 허용하게 해서 그 검색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제 문제를 풀어나가는 형식이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논제를 줬잖아요. 그럼 시간 안에 아이들이 논제를 해결하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자, 토론 배우서는 저희 그 보고서처럼 다 공백이 비어 있고요. 그러면 저희는 과학 토론반을 연습시킬 때 이 공백을 채워가는 연습을 시키게 되겠죠. 논제를 직접 자기가 쓰게 되죠. 논제를 수기나 PC로 작성하는데 학교에서 태블릿이 보급이 되고 노트북이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변경이 돼서 PC로 대부분 작성을 하죠. 그래서 저희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올 다 PC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좀 바뀐 게 있는데 발표 동영상을 촬영해야 돼요. 그러니까 발표 동영상을 촬영해서 아이가 직접 발표하는 모습을 찍고 그거를 유튜브에 업로드해서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첫 해하고는 많이 다르게 시간이 지날수록 발표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하는 것도 연습을 충분히 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시면 첫 번째 주장을 작성하게 됩니다. 주장은 전체 내용에 대한 썸머리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고, 대신 강하고 의지도 많이 보여주고 작성을 하게 되겠고, 이제 이 부분에서 논제에서 원하는 원인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번도 들어보지 않게 개조식으로 작성해라 라고 얘기가 처음에 줬었거든요. 이제 개조식이라고 하는 것은 흔하게 어디서 보시면 좋냐면 문제집의 형식이나 이제 저희 논문 형식 보면 원 이렇게 있고 1, 반가로 1, 양가로 1, 원문자 1 이렇게 있죠. 이게 개조식 작성이에요. 그래서 문제집에 있고요. 보시기 가장 좋은 건 문제집이 있고, 두 번째는 공문서에 있습니다. 공문서에서 뭐 우리 아까도 보여드렸던 것처럼 나라에서 뭐 개정이 됐다 그러면 점점점 소 주제로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작성하는 방법으로 써라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제 수업 시간에 아이들한테 노트 필기도 개조식으로 작성하는 형식을 자꾸 유도합니다. 어차피 우리는 자기주도 해야 돼. 그러니까 개조식 작성에 익숙해져야 돼. 라고 해서 이제 아무튼 개조식 작성을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자료에 있는 적절한 표나 그래프를 삽입해라 라고 이제 주어졌는데, 표나 그래프를 삽입하면 표 그래프가 나의 주장이 굉장히 신뢰 있어. 나는 내 말하는 거 진짜 팩트야 라고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프나 표를 삽입하고 자료를 분석하는 데 원인 분석을 하고, 요게 세 장이 되는데, 두 번째 장에서는 해결 방안을 제시하셔야 됩니다. 이제 해결 방안이 약간 탐구 보고서하고는 다른 건, 탐구 보고서는 A가 B야. 그러면 왜 A가 B인지 내가 실험해서 보여줄게. 맞아, A가 B지?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 과학 토론은 A는 B일 거야. 그럼 내가 머릿속으로 왜 A가 B일지를 입증해 볼게. 라서는 사고하는 해결 방안인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사고하는 해결 방안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통해서 객관성이 보여진다. 그러면 이제 학교 대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토론 기호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오픈반에서 가르치게 됩니다. 일단 과학 토론을 하게 되면 어떤 점이 좋냐면, 첫 번째는 탐구보고서도 마찬가지인데 논리력이 많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걸 설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두 번째는 4주 특강인데 한 번도 생각하지 않은 과학 지식을 찾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엄마한테 그게 그렇대, 플라스틱이 많이 위험하다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그게 이제 사실 뭐 많이 바쁘고 선생님 저희 아이가 3월이고 힘든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시간이 생각보다 아이한테는 크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운 좋게 학교 대표가 되면 엄청난 긍지도 갖게 되기 때문에 이제 과학 토론 되게 자신 있게 저희가 내놓고 있는 수업입니다. 그래서
과학 토론 설명회는 6월 중순에 다시 한번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자세히 설명드리고 학교에서도 3월 초가 되면 우리 학교 언제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잘 입학하시고 개인전으로 바뀌었어요. 이제 2명이 일을 나눠 개인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잘 학교에서 선생님께 이제 여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해서 비교과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으로 이제 화원 설명 박은주 선생님이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부의 세계보다 복잡한 화학의 세계를 설명드릴 박은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전체 교과 과정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중등 과정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 통합 과학을 하게 되고요. 고2가 되면 물화생지 1에서 선택을 하고 고3이 되면 토과목에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저희는 이거를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한번 다시 보면 일반 선택은 이제 주로 고2에서 선택을 하고요. 진로 선택은 고3 때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수능은 이 1 4과목, 2 4과목 중에서 총 8과목 중에서 2과목을 골라서 수능을 보게 되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1, 2개를 선택을 해서 수능을 보는 경우가 많고요. 일반 선택은 9등급으로 해서 상대평가로 성적이 산출이 되고 이 진로 선택은 A, B, C 절대평가로 성취도가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반 선택의 무게감이 조금 더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수능은 그렇게 2과목을 하지만 학교에서 내신은 조금 더 다양하게 선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주변의 학교들이 선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변의 진선 여부입니다. 자, 이번에 입학하는 23학년도 입학생 대상인데요. 1학년 때는 통합과학 실험만 합니다. 그리고 고3 때 생활과 과학이라는 진로 선택을 필수로 이렇게 정해줬어요. 이거는 과목 수를 채워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딱 이렇게 지정을 해주게 된 겁니다. 그리고 고2가 되면 사탐과 과탐의 과목들을 펼쳐서 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저희가 2015 배정에서 문이과 통합이라고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문과, 이과 통합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렇게 사탐과 과탐을 동시에 열어줄 테니 너네 진로에 맞게 좀 잘 선택을 해봐 이런 의도였거든요. 근데 이제 진선여고 같은 경우는 조금 틀을 잡아줬어요. 그래서 사회문화와 화원 중에 반드시 택 1을 하도록 되어 있죠. 그러니까 너의 진로가 이공계 쪽이야, 이과 쪽이야, 그러면 화원을 반드시 필수로 하고 문과 쪽이야, 그러면 사문을 하도록 이렇게 어느 정도 틀을 제시해 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과목들 중에서 택 2예요. 그러면 이과 친구들은 당연히 남아있는 물생지에서 2개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고3이 되면 사탐과 과탐을 동시에 열어두고 택 2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 당연히 물화생지 2에서 2과목을 선택해야지만 자기의 진로를 적성을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목의 선택들을 좀 잡아주고 있고요. 이게 학교마다 좀 달라요. 뭐 은검여고 같은 경우는 통합과 더불어서 1학년 때 화원을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선택하실 때 우리 중3 친구들은 그런 것들을 고려하셔서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외대부고나 이런 이제 저희가 특목이라고 부르는 자사는 조금 더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외대부고 선택 예시를 한번 보시면 1학년 때는 통합과학만 진행을 하고요. 2학년이 되면 한 학기에 물화생이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일반고에 비해서 한 학기 또는 1년 정도의 속도감이 조금 빠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투과목도 3개를 거의 진행을 하거든요. 물투가 거의 지금 2학년 때 들어갔으니까 투과목도 3개. 거기에 뭐 유기화학이라든가 이런 조금 더 심화된 내용까지 선택을 하게 되니까 일반고에 비해서 과목 수가 한 3개 정도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도 학교 선택을 하실 때 좀 고려하실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화학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볼 텐데요. 화학이라는 과목은
무슨 과목일까요? 화학은 이런 거예요, 어머님들. 제가 지금 리모컨을 들고 있거든요. 제가 이거를 떨어뜨리면, 이렇게 손을 놓으면 어떻게 되나요? 떨어지죠? 자, 얘가 떨어지는 이유는요? 저희가 좀 기초 교육을 다 배운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자, 얘를 이렇게 제가 손을 놓으면 얘가 떨어지는 이유는 중력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중력에 의해서 얘가 떨어지는 동안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운동을 하게 되죠. 자, 이런 걸 다루는 건 물리예요. 현상적인 부분들. 허나 화학은 그런 게 관심이 없습니다. 화학은 얘한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 뭐가 들었지? 얘를 쪼개면 어떻게 되지? 얘를 태우면 뭐가 나올까? 끓여볼까?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화학은 물질에 관심이 있고 그 물질을 쪼개면 그 안에 물질의 기본이 되는 원자라는 게 들어있다.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학문이거든요. 자, 그런데 저희 화원의 1단원은 첫걸음이라 그래서 원자로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워낙 미시적인 걸 다루다 보니까 그것들을 다루기 위한 어떤 약속들, 그런 것들을 1단원에서 배우고 화학에서만 쓰는 계산, 화학에서만 쓰는 단위, 화학에서만 쓰는 어떤 언어들을 배우는 게 1단원입니다. 근데 여기에 계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킬러 문제라고 해서 좀 어려운 파트들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제 2단원에서 본격적으로 원자를 다루게 되고, 이 원자가 그냥 알갱이 하나가 아니거든요. 그 안에 굉장히 복잡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조금 생소한 내용들을 배우게 되고, 이 원자들이 붙으면 분자가 되고요. 이 분자 같은 물질들이 반응을 하는 것이 4단원입니다. 그래서 이 4개의 단원들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형적으로 1단원을 마스터하면 2단원이 좀 쉬워지고 2단원을 잘하면 3단원이 쉬워지고 이런 구조가 아니라는 거죠. 1단원을 배울 때 4단원 내용이 나오고요. 2단원을 배울 때도 3단원 내용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첫 세트 배울 때가 가장 힘들어요. 왜냐면 계속 이건 뒤에서 배울 거야 이런 내용들이 계속 스며 있거든요. 그래서 이 4개들이 그물 형태로 되어 있고 이것들이 한 세트가 끝나야 퍼즐처럼 맞춰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현재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2022 개정에서는 그럼 어떻게 바뀌었느냐? 2022는 그냥 화학입니다. 화원이 아니고 일반 선택 화학이 됐는데요. 이거는 현재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첫걸음 배우고 원자, 분자, 반응 이렇게 지금 현행을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개정에서는 이 과정들 중에서 많은 부분들이 조금 빠졌어요. 첨가된 것보다 빠진 것들이 조금 많거든요. 자, 빠진 내용들 한번 지워볼게요. 원자 없어졌어요. 제가 화학의 시작은 원자라고 했는데 원자가 없어졌고요. 오비탈, 전자배치, 주기율표, 주기성 없어졌습니다. 이온결합 빠졌고요. 산화환원 빠졌고 반응열 빠졌습니다. 평형 하나가 추가됐어요. 굉장히 줄었죠. 책이 좀 가벼워질 것 같아요. 근데 이러면 제 말이 뻥이 되잖아요. 뭐야, 원자부터 시작 안 하고 분자부터 시작해도 되는 거야? 그건 아닙니다. 이 빠진 내용들의 상당 부분이 고1 통합과학에 있어요. 자, 통합과학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살려볼게요. 원자 통합이 있습니다. 전자배치, 주기율표, 주기성, 이온결합, 산화합성, 반응열 통합에 다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화원에 있던 내용들 중에 3분의 1을 지금 뚝 띄어서 통합으로 넘겨줬느냐? 그게 아니고요. 원래 통합에도 있었고 원래 화원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나라 교육과정에 원래 나선형이라 그래서 배운 내용을 상위 학년에서 한 번 더 배우도록 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그 나선형을 화학에는 적용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물론 세부적인 가감은 조금 더 있는데요. 저희 다원의 선생님들은 그런 가감들을 계속 연구하고 있고 잘 파악하고 있어서요. 어쨌든 다원에서 화학을 배우면 통합의 화학까지 촘촘하게 다 커버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화학을 공부할 때 중요한 점. 개념 첫 세트가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16회 과정 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촘촘하게 배울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두 번째, 세트 반복을 해주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개의 단원이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1단원 마스터 이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세트를 반복하시는데 약간 수채화 그리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채화를 부분 완성하지 않잖아요. 전체적으로 스케치 한번 하고 다시 덧입히고 색깔 10개, 몇 개 입히고 다시 또 얹고 그래서 세트를 반복하면서 계속 화원을 진하게 색칠해 나가는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원을 공부할 때 어머님들 체크하셔야 될 게 수학 능력 체크입니다. 저희 수능 보잖아요. 저희가 수학 능력 시험을 보는데 수학 능력 시험이라고 할 때 그 수학이 익힐 숫자잖아요. 배울 학장. 그러니까 학습을 익힐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내용을 이해했니를 파악하는 시험이 아니라 갈고 닦았는지를 확인하는 시험이 수능이에요. 그러니까 나 그걸 알아 이해했어가 아니라 그거를 정말로 내 걸로 만들었는지 그거를 매번 체크하면서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관리라는 부분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수업을 하고 나면 이렇게 어머님들께 성적을 보내죠. 지금 어머님들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요거 보시면 제일 먼저 어머님들이 보시는 건 100, 100, 100. 이 100은 누굴 것이냐. 자, 그런데 이런 성적 문자를 받으면 어머님들이 하셔야 될 일은 분석하기입니다. 지금 여기에 과제도 있고 화학식도 있고 테스트도 있는데 이거는 제가 저희 반 친구들에게 보내는 형식인데요. 이 화학식이라고 하는 시험은 뭔지, 테스트 B는 뭐고 A는 뭔지 좀 구별을 하시고 분석을 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저희 반 같은 경우는 화학식이라 그래서 매번 암기 테스트를 진행을 하거든요. 자, 지금 같은 경우 이 친구는 고르게 90, 190이 나왔으나 이런 케이스의 친구들도 있어요. 요거 보시면 어머님들 A 과제가 65점이에요. 화학식 점수도 평균에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테스트 B나 A 성적은 좀 평균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편이죠. 얼마 전에 저희 반 친구한테 보낸 건데. 자, 그러면 어머님들 분석을 하셔야죠. 이 친구는 과제 성실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근데 학원에서 보는 시험은 굉장히 잘 본다는 건 지금 타고난 머리로 버티고 있는 중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친구들은 잘하는 친구들만 모였을 때는 밀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리, 체크를 좀 하시면서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적 문자를 받으시면 잘 혼내주셔야 됩니다. 무조건 혼내지 마시고 A 과제가 왜? 오늘 뭐 과제가 어려웠니? 이렇게 물어보시면서 잘 혼내셔야 되고 근데 어머님들이 좀 이렇게 애매하게 이게 무슨 시험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반드시 상담 요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 성적이 지금 과제 성적이 좀 안 좋은데 어떻게 도와주면 될까요? 라고 상담 요청을 해주시면 저희 선생님들이 클리닉이나 여러 가지 장치를 통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충분히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이 상담 요청을 통해서 반드시 같은 편을 해주셔야 돼요. 누구랑요? 어머님들 누구랑 같은 편 하시겠습니까? 접니까? 친구들입니까? 누구를 선택하시겠어요? 친구들 선택하셔야 됩니다. 저는 편 안 해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자, 어머님들은 저희 친구들을 도와주는 조력자의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아이들이 과제가 어려우면 잘 못하거든요. 그러면 과제 성적이 안 좋을 때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를 체크하셔야 되시는 거지 자꾸 친구들을 조련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과 상담하시면서 아이에게 도움이 줄 수 있는 방향들로 세팅을 해주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저희 다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화원과 화원 심화에 대한 수업들이 깔려 있고요. 자, 이제 저희 친구들이 새학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아무쪼록 이 겨울방학에 저희 친구들 다원의 프로그램들 잘 활용하셔서 알차게 마무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물리 관련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다음기회 물리영상 남경훈 합니다. 근데 오늘 설명의 분위기가 약간 딱딱한 느낌
너무 학교를 뛰어가신 분들만 보이는데 그래도 분위기가 약간 겨울방학 전체 설명 분위기보다는 약간 특별히 좀 높은 분위기여서 어쨌든 지금 뭐 특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원래 다크서클이 너무 심해서 이게 뭐 기분이 안 좋은 건 아니고 어쨌든 어제까지 계속 특강을 하다 보니 약간 우울한 표정이 나오더라도 일단은 뭐 앞에서 교육과정이나 이런 내용들은 다 설명드렸고요. 관리는 정말 다원 교육이 정말 열심히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좀 믿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 저는 물리에 대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일단은 물리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정교와 자기에서 처음 나오게 되고, 마지막에 이제 8단원 열, 그리고 3학년 때 물리가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3학년 1학기 때 본인들 이제 답답하시죠. 내신을 보냈는데 이게 맨날 테스트도 안 나오고 그냥 아이는 터무니없이 모르겠다고만 하니까 너무나 답답하고, 아이들도 이게 과학이 외우면 됐었는데 이게 외우는 건 별로 없는데 문제를 볼 때마다 풀고, 근데 이제 대부분 물리 파트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아이들이 4학년 때 좀 힘들고, 지금 현재 이제 예비고를 특강을 하고 있으면 통합과학도 역시 킬러 파트는 아무래도 이제 물리 파트가 좀 많다 보니 강사들이 이제 2월 달에 이 시기죠. 그러니까 방학 특강이 좀 끝나고 뭐 킬러다운 특강이다라고 해서 아마 통합과학 심화 특강을 이렇게 커리를 좀 보시면 보통 이제 4회 뭐 이렇게 하는데 아마 반이 거의 물리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중학교 때 좀 경험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물리를 좀 먼저 이렇게 경험을 좀 시켜주시고, 그래야지 아이들이 당연히 이제 좀 부담이 좀 덜어들겠죠. 그런 식으로 좀 해주셨으면 하고, 전체적인 설명에는 일단은 지금 현재 물리원에 대한 교육과정을 좀 설명해 드리고, 개정된 거는 지금 살짝 뭐 다음만 좀 나온 상황인데 그거에 대한 내용도 살짝 설명을 좀 해드리고요. 일단 본인들이 제일 궁금한 건 이제 수업 방식과 이제 교재 같은 경우인데 그 부분을 설명하고, 일부 아까 전에 박원주 선생님께서 학교에 대한 선택 그 과정을 좀 설명해 주셨는데, 나머지 뭐 단대국어나 또는 경기고이 또 다른 학교들에 대한 설명을 좀 하고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물리원인데요. 교과서 비중이 약간 좀 특이해요. 그러니까 1단원이 지금 한 교과서 한 80페이지 정도 되고요. 그리고 2, 3단원이 교과서가 한 40페이지씩 이 정도 수준으로 좀 되었는데, 그래서 1학기 때 중간고사 때 1단원 반이 중간고사고요. 그리고 나머지 반이 기말고사인데 2단원이 살짝 들어가긴 해요. 그리고 2단원 전체가 2학기 중간고사, 그리고 3단원 전체가 2학기 기말고사로 되어 있어서 약간 좀 비대칭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물리 수업을 이렇게 듣는다 해서 수업 계획서를 받으시면 아마 1단원 비중이 정말 많이 차지할 거예요. 반 정도 차지하신다 보시면 되고, 저도 신문표 완성을 이렇게 하면 8회가 1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이 아까 뭐 박원준 선생님께서 물리를 이렇게 잠깐 설명하셨는데 가슴이 그냥 컵 막히시죠. 무슨 용어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흥미라고는 전혀 없는 파트가 1단원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물리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아이들한테 먼저 얘기를 하는데, 저기 지금 빨간색으로 적혀 있는 부분이 약간 킬러 느낌의 어려운 단어인데 한 6번 수업만 잘 좀 견뎌봐라. 그러면 뒤에는 그래도 좀 편한 내용이 나올 수도 있으니 제가 부탁인데 어쨌든 한 번은 들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고 아이들을 좀 이렇게 격려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물체 운동이나 뉴턴의 운동 법칙, 운동량, 추경량, 역학적 에너지 보존 뭐 이렇게 여기까지가 본인들이 소위 알고 계시는 역학 파트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물리원에 이렇게 기본 개념을 들었다 할지라도 뭐 여러 번 반복한다. 그리고 여름방학 특강 때 막 역학 특강 이렇게 나오면 저 부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물리원을 처음 할 때는 초반에는 격려가 되게 필요하고, 문자를 받으실 때도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점수가 받더라도 아이한테 혼내실 때 문자를 일반적으로 좀 보내시는데 위에 번호를 좀 확인하시고, 가끔 저한테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 너 똑바로 안 할래? 그래서 제가 답장을 할 수 없고, 민망하지만 어쨌든 아이들은 근데 사실 좀 힘든 상황은 맞거든요. 제가 뭐 중등 심화를 하는 것도 아니고 물리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고등학교 일반적으로 2학년 때 하는 거고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 실례로 온라인 수업을 요즘에 이제 강사들이 이제 대부분 다 진행을 했었고, 이게 강의도 좀 오픈이 되죠. 그러니까 뭐 남배우가 수업을 하는데 이분이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다.
어머니들이 제 수업은 사실 카카오 TV로 해서 아이가 듣는 상황에서 옆에서 또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첫 수업 때만 부모님들이 막 인원수가 많이 늘어나겠죠. 그러다가 이제 남편과 도대체 어떻게 수업하나 뭐 이렇게 지켜보시다가 조교한테 인원수를 좀 체크하라 그러면 2, 30분 만에 뚝뚝뚝 인원수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어머니들도 힘든데 아이들이 그 3시간 동안 앉아서 이 어려운 과목을 한다는 건 초반에 격려가 좀 필요하긴 해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또 너는 아이들은 이런데 평균이 이런데 너는 왜 이러니? 일반적으로 이제 뭐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선행을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솔직히 2-3번 듣는 친구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처음 배운다라고 하면 좀 격려를 좀 해주시고 초반에 이제 어떤 자연현상을 수학적으로 기술하는 느낌이 정말 많다 보니 아이들이 근데 뭐 어려운 수학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아이들은 그냥 활용적인 측면에 나오면 그냥 막히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격려가 좀 필요하고 2단원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뒤에 전리한 자기장 전자기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킬러 단원으로 2단원 때 1학기 중간 갔을 때 아이들이 어려워요 과학 이렇게 나오는 파트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에서 제가 좀 이제 물리에서 좀 집중해서 좀 강의하는 편이고 밑에 전자기도 같은 경우는 중학교 3학년 통합과학 물리원 이렇게 공통적으로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중3 때도 6단원 할 때 약간 물리 파트에 좀 어려움이 있고 통합과학 역시 킬러 단원으로 나오는 파트라서 좀 아이들한테 좀 집중적으로 설명하는 편이고요. 3단원 같은 경우는 파동의 굴절이 요즘엔 좀 어렵게 나와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색칠한 부분이 사실 좀 어렵긴 한데 초반만 잘 견디면 나머지는 그래도 어떤 현상이나 뭐 이해 뭐 이런 느낌이어서 그래서 수업은 아이들이 받으는데 괜찮긴 하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격려가 좀 필요하고 새로 개정된 거는 지금 현재는 이렇게 변했는데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한 게 오히려 물리는 추가된 내용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2000교육과정, 2015 교육과정 이렇게 다양하게 그때는 사실 중등 강의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고3이나 고2, 고2 내신이나 고3 수능 강의만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사실 1단원의 평형과 안정성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킬러 단원으로 이렇게 맨 수능에서 이제 맨 마지막 번호가 좀 어려운데 그때 나오는 문제였고요. 그리고 전기장 같은 경우도 예전에 물리 1에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전위차라고 이제 물리 2에서 추가됐고요. 정규율도 물리 2에서 추가됐고 축전기는 사실 그러면 예전에 물리 1에 있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개정된 이유는 사실 물리학은 약간 좀 난이도가 높아질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 올해 순차적으로 저도 교재 작업을 할 예정인데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좀 포커스를 둬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근데 예전처럼 이제 물리를 안 해 뭐 이런 식은 사실 선택교육과정이나 진로 선택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으니 선택은 일단은 한다라고 보고 아이들한테 필요한 내용들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약간 추가되는 내용에서 아무래도 어느 정도 난이도까지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부분에서 아이들한테 또다시 2단원도 약간 킬러 단원이 들어가면서 약간 1단원에서 6번만 참아라 이런 느낌은 아니고 2단원에서 좀 기운을 또 내줘야 돼 라고 얘기하면서 강의를 좀 진행할 것 같아요. 밑에 있는 진로 선택 과목은 물리2가 없어지면서 역학과 에너지, 전자기와 양자 이렇게 다른 과목으로 배정이 될 것 같고요. 전자기와 양자는 사실 전기나 또는 통신, 정보 이쪽 진로 선택이 있어서 추가되는 과목일 것 같고 역학과 에너지는 뭐 건축이나 이런 쪽에 물체 운동을 기술하는 진로에 추가로 선택을 해서 들어야 되는 과목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저희가 이제 2015 개정교육과정 때도 이제 저는 사실 고등부하고 중등부하고 같이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중등부 아이들한테 좀 맞게 교육과정이 저도 이제 사실 처음 교재를 만들면 개정되면 나중에 또 어머니들이 수정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래서 다음 교육은 모든 선생님들이 지금 준비 중에 있고 올해 안에 아마 순차적으로 개정된 교육과정으로 아마 교재가 편집되면서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물리는 수업을 들으면 이제 뭐 이런 얘기가 요즘에 좀 많은데 저도 이제 중도를 좀 많이 하다 보면 강의가 쉽다, 재밌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뭐 보통 원장님께서 이제 도대체 뭘 하길래 재밌냐라고 해서 원장님도 이제 또 로그인에 들어오시면 원장님도 바로 나가시죠. 칠판에 숫자밖에 없으니까 이건 뭐 재미가 도대체 뭐가 있냐라고 하시는데 사실 재미는 없고요. 근데 아이들 좀 쉽게 가르치려고 노력하는 패턴은 어떤 패턴이냐면 이 두 문제가 사실 오른쪽은 용인외고 문제이고 왼쪽은 단대국어 문제인데 어떤 물리가 이제 뭐 자연현상을 수학적으로 기술하거나 이제 문제를 풀 때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건 어떤 푸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한데
아이들은 현재로서는 막 수학을 하면 방정식이나 이걸 막 쓰고 정말 뿌듯해, 계산을 했어, 맞았어, 뭐 이런 느낌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 이게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사실 어려운 문제가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푸는 방식의 차이가 있는 거지 결론은 푸는 건 다 똑같거든요. 만약에 제가 기본 개념만 강의라고 고등부 내신을 강의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뭐 쉬운 부분만 문제를 풀어줘도 아이들이 뭐 그냥 쉬운 문제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 예비고일도 듣고 고등부에서 내신도 했기 때문에 어쨌든 내신 문제를 풀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설명을 해줘야지 아이들이 믿고 그리고 아이들도 뭐지 이게 내신 문제라는 걸 보여줘야 믿기 때문에 사실 푸는 스킬이 이제 강사들마다 많이 차이가 있어요. 각 뭐 챕터별로. 근데 밑에를 보시면 공통적인 건 이건 원래는 수식으로 푸는 학생들이 더 많은 편이거든요. 근데 저는 밑에 보시면 둘 다 그래프를 그려져 있죠. 수식에 대한 느낌이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각 단원별로 이런 느낌 때문에 아이들이 좀 뭐 며칠 전에도 연락이 왔는데 어쨌든 고마웠다 뭐 이런 식으로 연락도 받고 하는데 물리는 사실 푸는 스타일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강사들마다 그 패턴을 아이들이 어떻게 따라오냐가 되게 중요하고 어쨌든 최종적으로 기출문제나 이런 걸 풀 수 있게 만들면 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문제를 풀 때 뭐 숙제량이 적다 또는 뭐 문제 풀이량이 적다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 교재 문제 이런 문제들은 한 문제 푸는데 적어도 20분 이상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시간을 정해놓고 숙제를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시간을 정해놓지 않으면 계속 이게 뭐지? 이걸 나보고 풀라는 건가? 그리고 별표 치고 넘어가고요. 두 번째는 좀 미안하니까 기억되는 데서 밑줄 또 몇 번 더 치고 또 별표 치고 넘어가고요. 그러니까 숙제가 다 끝났다 이거죠. 근데 실제로는 사실 문제 풀려면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들이라 어머님들도 숙제량에 이렇게 뭐 문제도 있고 이렇게 하겠지만 사실 물리는 생각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좀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좀 깔끔한 풀이를 좀 좋아하는 편이라서 실수 적고 이런 풀이가 좀 원하는 바라서 일단 이런 풀이 내용으로 가르치고 있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 편하게 받아들이는 편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체크해주면 되고 그래서 물리학 교재는 지금 제가 쓰는 교재가 기본 개념하고 심화 교재 두 가지가 나와 있고요. 두 교재 다 제가 내신 대비 때 썼던 교재들이어서 이 부분 내신 기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중학교 아이들은 사실 이 문제들을 바로 풀기엔 너무 어렵죠. 그래서 제가 비상이나 뭐 미래인이나 이근방에서 출판사 문제를 따로 빼와서 아이들한테 프린트로 나눠주는 편이에요. 근데 좀 아쉬운 건 뭐냐면 그 출판사 문제들하고 이 부분 내신하고 문제가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들을 기초하기엔 좋지만 막상 고등학교 가서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개념 완성 때 1분 좀 보여주고 심화 과정일 때는 아까 전에 그런 문제들로만 이루어져 있어서 아이들한테 문제를 좀 천천히 풀어줘서 기억이 좀 남을 수 있도록 하는 편이거든요. 그럼 뭐가 좋으냐면 실제로 오른쪽에 이제 이 부분 내신 문제이고요. 왼쪽에 제 교재에 있는 문제인데 사실 왼쪽은 뭐냐면 그냥 수능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 내신 선생님들도 성적에 너무나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문제 오류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수능이나 교육청 모의고사 문제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그림이 똑같고 기억 니은 등만 약간 변형해서 한 거라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만 한다면 아이들은 고등학교 가서 정말 도움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걸 모든 대치도 물리 강사가 다 믿거든요, 지금. 그럼 문제 푸는 거는 문제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힘들어하고 만약에 쉽게 받는 차이는 가르치는 푸는 방식의 차이가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강사들마다 어떻게 체크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믿고 좀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문제는 대부분 내신하고 수능하고 물리는 똑같이 진행하는 방향이 있고요. 그래서 수능평가원 기출을 일부 좀 풀고 가면 각각의 매년 바뀌는 수능 특강 문제집은 어쨌든 따로 나오는 거니까 부교재를 사용하시면서 이렇게 아이들한테 물리를 좀 이렇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가 지도하고 있는 상황이고 수업 진행은 뭐 일부 뭐 대부분 다 동일한데 제가 사실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은 편은 아닌데 그렇다고 조교를 클리닉을 좀 해봤는데 사실 그게 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따는 거는 뭐 일반적인 수업 진행하고 비슷한데 노란색 칠한 부분이 제 클리닉 수업 시간이에요. 만약에 수업을 듣게 되면 전날에 문자만 주시면 클리닉 시간에 이때 아무 때나 와도 되거든요. 그래서 모르는 것도 물어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하고 좀 친해지는 편이고 이렇게 해서 수업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리닉 수업을 좀 많이 좀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코로나 이후에 동영상 보강이나 또는 뭐 온라인으로 이렇게 좀 많이 하는데 물리는 좀
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물리는 제가 그래서 현강보강을 아직도 하고 있는데 강사도 현강보강하는 일정을 잡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시간을 아이한테도 맞춰야 되고 어쨌든 서로가 이렇게 시간이 맞아야 되는데 생각보다 되게 힘든데 뭐 아프거나 이렇게 결석이 있다 할지라도 동영상을 좀 피하셨으면 좋겠어요. 온라인도 좀 피하시고. 그래서 최대한 현강보강할 수 있도록 만나서 이렇게 하면 수업을 진행하는데 크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단연간 계속 그렇게 해와서 저는 그렇게 크게 무리는 없는데 본인들도 사실 동영상이나 온라인 이렇게 편하시긴 하겠지만 시간표 설정상 근데 사실 그건 좀 물리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일부 학교들을 좀 설명해 드릴 건데 중동고는 뭐 아까 전에도 박은준 선생님께서 간단히 말씀해 주셔서 택 4라고 되는데 아무래도 이과를 지향한다라고 하면 이과 3개, 문과 과목 하나에서 3+1의 기준을 좀 따르고 있고요. 3학년 때 진로 선택 과목으로 택 3이라고 되는데 2개 정도 선택해서 아무래도 중동고도 자사고다 보니까 좀 수업에 좀 질적으로 어떻게 내신도 좀 높은 편이고 반대부고가 좀 특이하게 1학년 때 뭐를 하냐면 물리 1을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1학년 때 선택을 하게 되는데 한문하고 물리하고 선택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문과를 가면 한문을 선택하고 그리고 이과를 가게 되면 물리를 선택하다 보니 1학년 때 지금 뭐 예비고를 특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아이들도 꽤 많은 편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단대국을 생각하시면 물리가 좀 중요하니 3학년 때 심화 과정이 제 생각인데 겨울방학 전에는 무조건 끝나야지 고등부에 가서 다시 한번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한 번 수업 들었다고 과탐이 끝났다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아니거든요. 제가 고3 수능 강의를 할 때 고등학교 2학년 애들이 1년 동안 내신을 봤잖아요. 그런데 겨울방학 특강으로 자기가 이제 수능에서 물리를 선택하겠다고 해서 온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한테는 아예 문제를 안 풀게 하거든요, 저는. 이게 뭐냐면 문제는 어차피 2학년 때 많이 풀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3학년 때 처음 시작할 때 개념을 정확히 잡았는지 확인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는 8회 완성으로 물리원 전체 교과서로 개념 완성을 하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몰랐던 개념이나 이렇게 체크를 하는데 이게 중학교 때 한 번 들었다고 해서 당연히 알 수는 없죠. 고등학교 2학년 내신 대비해서 얼마 정말 많은 문제를 풀거든요. 그런데도 까먹거든요. 그러니까 과탐은 물리는 사실 심화 과정까지 했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라 고등부에 가서도 방학 동안에 또다시 아이들한테 경험을 쌓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 번 했다 끝 이런 느낌은 아니니까 물리는 계속 아이들한테 주입을 시킬 수 있도록 어차피 고등학교 가면 방학 때밖에 못 듣거든요. 그래서 방학 때 주입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고요. 과학중점학교라고 경기고가 있는데요. 경기가 좀 특이하게 여기는 선택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 과목을 어떻게 다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뭐 제 조교도 이제 경기고 과학중점학교를 나왔는데 이게 인원수에 따라서 어떻게 아이들 분위기가 좀 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분위기가 좀 좋아졌다는 얘기는 있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근데 부담은 확실히 돼요. 왜냐하면 선택이 아니라 무조건 다 들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만약에 경기고 과학중점학교를 전하겠다라고 하면 사실 선행은 조금 더 되어 있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설명을 좀 마칠 수 있도록 하고요. 어쨌든 물리는 처음에 이제 하면 조금만 아이들한테 격려 좀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장월 본사님이 설명 마저 드릴게요.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선생님들 얘기 다 들으셨죠? 이제 얼마 전에 있었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대에서 있었던 2028학년도 대입에 관한 컨퍼런스가 좀 있었어요. 거기서 서울대의 입시를 바라보는 관점 이런 것들을 좀 읽을 수 있는데 혹시 이제 부모님들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만 좀 요약을 하고 오늘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컨퍼런스인데 1월 10일 날 있었어요. 여기서 나온 얘기의 핵심은 고교 학점제가 시작이 되면 아무래도 수능보다는 입시에서 학종이 더 어울리는 제도다. 이건 아마 논리적인 연관성에서 다 인정을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학점제라고 하는 게 취지 자체가 우리나라 이제 학생 수가 점점 줄거든요. 그리고 이제 상위권 대학도 아이들을 뽑는 게 쉽지 않아지는 상황이 돼요. 그리고 아이들이 너무 개별적으로 다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이제 고등학교 커리가 진행이 된다고 하면 획일적인 입시 제도가 아니라 학생 개개인에 따라서 입시를 하는 이런 제도가 학종이 되기 때문에 학종이 더 우세하다. 원래 이제 서울대가 계속 학종을
그 확대시켜 나가는 정책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조국 사태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정시를 막 증가하려고 했는데 이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학생부 중심으로 가면서 수능은 보조적으로 활용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아마 거의 그 정해져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수능을 무시한다는 건 아니고 여전히 수능을 보조적으로 활용은 한다. 이게 이제 상당히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그 수능이 이제 고교학점제가 되면 이슈가 뭔지 아시죠? 고교학점제가 되고 또 하나의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절대평가라고 하는 게 학교에서 그 상대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90점 이상만 되면은 이제 A를 받는 성취평가제라고 하는 이런 거를 그 도입을 할까 말까 이런 것들을 하는데 내부적으로는 거의 아마 그 성취평가제를 그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절대평가로 바꾸면서 그 수능도 아마 그에 걸맞게 난이도나 이런 것들이 조정되는 그 수능을 보조적으로 활용한다는 말은 이따가 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교과 전형이 앞으로 이제 많이 기울어지게 될 거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여기서 보시면 그렇다면 이게 부모님들이 여기서 항상 무슨 생각을 하시냐면 그러면 특목고가 절대적으로 유리해지겠구나. 교과에서 아이가 뭐를 선택했는지를 그 대학에서 보겠다는 거니까 이 교과 전형은 그냥 단순히 그 성취제잖아요. 그냥 몇 점 이상만 되면 되는 거니까 단순히 그 교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아이가 무슨 과목을 들었구나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아무래도 자기가 선택 과목을 잘 들을 수 있는 특목고가 유리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시게 되는데 보시면 학교마다 난이도와 교육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학생을 선발하는 것은 대학의 재량에 맡겨야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대학에서 알아서 그 안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서울대학 같은 경우는 특목고 아이들을 거의 50% 미만으로 뽑아요. 그 전체 50%를 잘 안 넘기거든요. 그러니까 영재고, 과고, 외고, 자사고 이런 거를 다 합쳐서 50% 정원의 50% 이상을 잘 안 뽑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을 딱 가면 실제로 일반고에서 온 아이들하고 특목고에서 온 아이들이 혼재가 돼 있어요. 그런 식으로 아마 인원 안배는 거의 비슷해질 것 같기 때문에 현재의 어떤 그 시스템이 크게 달라질 것 같진 않은데 어쨌든 대학이 좀 재량이 좀 맡겨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러면 서울대가 추구하는 역량 인재가 뭐냐? 거기서 나온 말이 딱 한마디예요. 역량을 갖춘 인재를 원한다. 그러면 역량이라고 하는 게 뭐냐? 여기 보시면 능력보다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역량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재 실력이 뛰어난 게 아니라 앞으로 그 역량을 그 발휘할 수 있는 그 기본적인 역량이 있는 아이들, 사고력이 있는 아이들을 우리는 원한다. 그런 자세를 갖춘 학생을 원한다.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학업 역량. 학업 역량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공부를 얼마나 잘하냐 뭐 이런 거고 진로 역량. 그 진로에 대해서는 얼마나 그 고민을 하느냐. 이게 이제 대학에서도 이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입시에서도 이게 거의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우리가 이런 거를 진로 성숙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초등학교 때 이렇게 그 중학교 아이들이 고등학교 입시할 때 어떠냐면 너 뭐가 되고 싶냐? 저는 뭐 의사가 되고 싶어. 이게 이제 그냥 단순히 의사가 되고 싶은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의사하면 그게 직업적으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어떤 보람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있는 거죠. 진로에 대한 성숙도를 평가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같이 보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공동체 역량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이제 인성을 보겠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역량을 갖춘 인재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여기 보이시죠? 과목을 그냥 단순히 점수 받기 좋은 그 과목을 선택하는 건 우리한테 의미가 없다. 깊이 있는 학습을 한 학생을 우리는 원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리고 그 다음에 수능 선택 과목만을 기준으로 교과를 이수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수능을 잘 보기 위한 교과문을 선택하는 거를 이 학생이 이제 티가 나는 거죠. 이 아이는 그냥 약간 좀 기회주기? 이런 그 전략적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좀 약간 기회 위주적인 이런 생각을 되면 별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서로 다른 교육적 여건을 우리가 고려하겠다. 그러니까 시골에 있는 아이들 고려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는 아이들 이런 거를 배려를 해서 얼마나 학교 생활을 충실하게 했느냐 이거를 우리가 평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게 서울대의 입장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앞으로 계속 유지가 지금까지 그래 왔고요. 실제로 그 서울대 입시안을 보면 이 방향으로 계속 전개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참고할 부분이 있고요. 부모님들이 있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럼 중학생인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는 제가 잠깐 요약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재밌는 게 입학 전형을 앞으로 어떻게 모듈화 입학 전형이 이렇게 될 것이다. 근데 뭐 여러 가지 말들을 쭉 했는데요.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공통적으로 여기 보시면 학생부 등급 이수 내역 그 다음에 수능 공통 등급 수능 환산 점수에다가 교과 산출 점수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성취도와 수능 선택 과목과 성취도. 부모님들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그냥 수능 점수만 보겠다는 게 아닌 거죠. 이게 이제 학점제를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학점제를 염두를 해두면 학교마다 성취도가 너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생 개인마다 이게 너무 다를 텐데 그러면 수능에서 일정 부분 과제 성취도를 보고 근데 이제 수능에서의 성취도만 보는 게 아니라 수능에서 무슨 과목을 아이가 선택했는지도 같이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목 이수, 그 다음에 점수, 그 다음에 학교 생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학생을 선발하겠다. 이게 이제 앞으로 갈수록 이 확대가 될 것이고 이런 걸 제발 대학을 믿고 맡겨달라. 이게 정부에 요구하는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정부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거의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그 여론이 그 뒷받침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공론화를 하고 있고 이게 아마 이제 올해 원래 2월달에 대입안을 발표하겠다고 하다가 그 이제 8월로 또 연기 성취평가제에 대해서는 8월로 연기를 하고 아마 이제 정해지긴 한 것 같은데 그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명목을 한 걸로 봐서는 우리 지금 현재 중학교 2학년 부모님들 중3까지는 그대로 지금 아까 선생님들이 발표하신 대로 들으시면 되고요. 현재 중2 부모님들부터는 학점제가 시작이 되면서 아이가 자기 선택 과목을 선택을 하고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 선생님들이 아까 그 고등학교 선택 과목들 보여드렸죠. 모든 과목을 다 선택하게 하는 거는 일반고에서는 실제로 불가능해요. 그렇고 뭐 방과 후에 여러 학교를 모여서 뭐 학점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여러분 쉬운 부분은 아니겠죠.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학교들마다는 이렇게 몇 과목 정해주고 너희들이 선택을 해봐 이렇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현장에서는 엄청나게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부모님들은 요 방향성은 염두를 해시고 그 교육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바가 이거거든요. 첫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는 이제 초등학교 부모님들이 오히려 더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요즘에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등학교 때 미적분까지 두세 번을 반복해서 고등학교를 위해서 중학교 때 막 미적분까지 선행을 완벽하게 해서 보내야 된다. 이거는 사실 바람직하진 않죠. 왜냐면 어차피 학점제가 되면 성취제가 되고 그러면 꼭 100점을 맞아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어차피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성적 이상이 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아이가 학습 경험을 얼마나 깊이 했느냐를 지금 서울대에서 평가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서울대만이 아니라 이제 전체적으로 그런 경향으로 갈 확률이 높고 수능도 마찬가지니까 부모님들이 그냥 한 과목 특별히 우리나라가 뭐 수학이 중요하다고 그랬던 수학을 기립다 파가지고 그 수능에서 좋은 점수를 받게 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 앞으로의 그 취지하고는 맞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중학교 때 아이들이 깊이 있는 학습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그걸 하는 게 현재 중학교 2학년 부모님들한테 굉장히 중요하게 시사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울대가 아이들을 이렇게 뽑아놓잖아요. 그 연대나 고대 최근 3개년 동안에 서울대 이공계에서 1학년 중에 40%가 자퇴를 했대요. 어디 가려고 그랬을까요? 의대 가려고 그래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정시가 확대가 되니까 정시가 50%까지 확대가 되니까 학종으로 뽑혀서 온 아이들은 그래도 이탈률이 적은데 이게 그 수능 봐서 온 아이들은 과목을 자꾸 시험을 한 번 더 봐서 의대 가려고 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과 운영이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서울대 입장에서는 그래도 아이들이 아니 뭐 아무리 똑똑한 애들 뽑아놓으면 뭐예요? 그만둬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학종으로 들어온 아이들을 뽑아서 그래도 그 분야에 관심이 있고 역량이 있는 아이들을 뽑아서 끝까지 데려가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수능에 대한 비중을 점점 줄여가는 거는 그 어차피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다 보면 성취평가제인데 어떻게 수능 안 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수능도 보겠다는 거죠. 수능에서 무슨 과목을 선택했는지, 수능의 점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학교 교과는 뭘 선택했는지, 어떤 점수를 받은지. 그래서 결국에 그냥 우리는 훌륭한 학생을 뽑겠다 그런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애매한 거죠. 근데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훌륭한 학생이 실제로 보여요.
올해 우리 입시관에 신문지상에서도 부모님들 보시지만 수능 만점 맞은 아이 있잖아요. 그 수능 만점 맞은 아이 중에 이제 하나가 우리 학원에서 지금 수시를 준비한 아이가 있어요. 근데 그 아이를 우리 선생님들이 전부 다 이 아이는 그냥 보는 선생님마다 훌륭하대요. 그냥 보는 선생님마다 훌륭하대요. 수능을 만점을 받았는데 이 아이가 연대 의대를 굉장히 잘 준비를 했었어야 돼. 서울대 의대하고 면접을. 그런데 이 아이가 왜냐면 한양대 의대를 붙어놓은 상황인데 한양대 의대를 수시에서 붙어놨는데 수능 만점을 맞았잖아요. 이게 가장 어려운 상황인지 아시겠죠? 만약에 서울대 의대랑 연대 의대가 안 되면 그냥 한양대 의대에 납치가 돼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는 그 면접에 목숨 걸고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서울대 면접이랑 이렇게 했는데 이제 아이가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아이가 굉장히 훌륭한 아이니까 선생님들이 이제 면접 스케줄을 짜갖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면접 시간이 한 시간 펑크가 나가지고 선생님들 시간이 돼가지고 이 아이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너 면접 그냥 한번 무료로 해라. 그러고 이제 이 면접을 그냥 한 번 더 해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부모님한테 연락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제 학원에서 그냥 해주겠다고 하니까 부모님이 그냥 학원에서 그 비싼 면접 공짜로 해주겠다고 하면 어떠시겠어요? 한번 그냥 해주겠다고 하면. 옳거냐고 이제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부모님이 아이하고 상의해보겠다고 그러고 이제 지방에 사는 부모님이었기 때문에 서울로 아이한테 연락을 했더니 아이가 이런 거예요. 이제 면접 수업은 됐다. 제가 스스로 준비하겠다. 괜찮은 학생이죠. 그러니까 진짜로 자기 주도의 어떤 능력들이 되는 아이들은 진짜 눈에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저희 학원이 계속 얘기하는 거는 아이들을 정말 괜찮은 학생을 만들기 위해서는 부모님들도 좀 여유를 가지셔야 돼요. 부모님들처럼 막 너무 점수나 이런 거에 막 안달복달 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다려도 주고 부모님들이 일단 좋은 학부모가 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이라고 하는 걸 좀 잘 이해하고 아이를 잘 이해하고 그 다음에 좀 아이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깊이 있는 학습을 진짜로 할 수 있도록 많이 기회를 열어줘야 된다. 아까 비교과 활동이랄지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 경험해보는 거하고 그렇지 않은 거는 좀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그런데 관심을 가지시고 아이들을 가르치시는 게 좋다. 제가 우리 황 원장님이 과학 원장님이 부모님들이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학교 선택이 절대적으로 중요해지게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또 그것들 지나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지만 여전히 우리 중학교 부모님들은 좋은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거는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꼭 그게 특목고가 아니라도 일반고 제가 그래서 일반고 아이들 이번에 올해는 아직 입시 결과가 다 정리가 안 됐어요. 정시가 안 끝났으니까 2022년도 그러니까 바로 이제 올해 들어간 아이들이죠. 의대 같은 경우도 보시면 휘문고가 151명이에요. 물론 재수생들이 포함된 숫자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사실은. 전국 1위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세화고, 중동고, 단대고고, 숙명여고 다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많은 수의 학생들이 의대를 진학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대 합격자 수도 이 등록자 수를 보시면 휘문고 같은 경우는 32명, 중동고 30명, 성문고 24명, 경기고 22명 쫙 이렇게 지금 거의 10명 이상씩 사실 타 지역에 비해서는 굉장히 교육 여건이 훌륭해지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데이터들이 대학에서는 다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실제로 좋은 고등학교를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는 저는 바람직한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상적인 말 하고 그럴 수는 있지만 부모님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선택은 아이들을 좋은 고등학교에 보내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물론 어느 고등학교를 가든지 본인 하기 나름이죠. 본인 하기 나름인 거는 사실인데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좋은 고등학교를 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거고요. 여기까지 해서 입시는 제가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간단히만 좀 드렸고요. 제가 이제 우리 선생님들의 말에 덧붙여서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중등과학을 무시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중등과학 꼭 시키셔야 돼요. 이게 선행만 했다고 해서 우리 아이가 과학 잘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선행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공부하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공부하면 아이들 머릿속에는 20% 정도밖에 안 남아요. 성적이 안 나오는 게 당연하거든요. 그러면 내신이나 이런 걸 하면서 반복해서 공부를 하면서 기억에 남고 내면화가 되어야 아이들 실력이 진짜 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등과학이나 이 내신 수업에 대해서 절대 그냥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그걸 해야
고등학교 때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게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막 선행시키면 계속 밑빠진 독에 물 붓게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기초가 부족해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중등과학 무시하지 마시고 선행이랑 그다음에 내신을 좀 잘 시켜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아까 우리 선생님 말씀하시겠지만 앞으로 그 비교과 활동, 그냥 부모님들은 우리가 시험만 치던 세대니까 시험만 잘 보면 교과를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시대는 많이 바뀌었어요. 수행평가 비율이 40% 정도 된다니까요. 서술형까지 하면. 그러니까 이것들을 잘하지 않으면 절대로 높은 점수가 나올 수 없고, 아마 현재 지금 중2, 중3 부모님들은 이미 경험하셨죠? 100점을 받았는데 수행평가 막 선생님한테 잘못 걸려고 막 감점 이래갖고 뭐 BC 맞고 이런 애들 지금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것들이 어차피 고등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벌어지니까 아이들 비교과 활동에 대해서 좀 그 관심을 가지시고, 아까 과학 토론 대회를 할지 그 과학 실험 대회를 할지 이런 것들을 좀 그 관심 가지시고 상담실에 그때마다 좀 문의하셔서 아이들을 조금씩이라도 좀 경험을 시켜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 세 번째로는 제발 꾸준히 좀 시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영재관 선생님 부모님들한테 제가 말씀드리는데, 영재관에서는 어떤 일이 있냐면 과학을 시키다가 수학 올림피아드 1차 기간이 되면 과학을 다 끊어요. 수학만 해. 그리고 한 달 후에 오면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게 애들이 정신적 자질을 갖는다니까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래요, 맨날. 그래서 이게 그 아이들을, 그거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가르치는 그 단원이 그 선행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 아이들의 사고에 낯설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꾸준히 안 시키고 느슨하게 하면 아이들이 금방 잊어버리니까, 그래도 일주일에 그래도 꾸준히 과학을 좀 시켜주시면, 과학은 투자 대비 효과가 가장 좋은 학문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 게 아까 말한 대로 깊이 있는 습관, 깊이 있는 공부. 깊이 있는 공부가 잘 되려면요, 저는 가장 중요한 건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게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강사마다 역량이 다르거든요. 아이들의 시각을 넓게 갖게 가르쳐줄 수 있는 강사, 자기가 아는 만큼만 아이들 가르쳐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다운교육이 정말 선생님들 하나는 자신 있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선생님들의 어떤 역량이나 이런 것들을 그 선별해서 하기 때문에 다운교육이 좀 잘 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선생님들을 모실 때는 이런 깊이 있는 학습이 가능한 선생님들, 그걸 지도할 수 있는 선생님들을 많이 모실 거기 때문에 저희 다운교육을 믿고 수업을 꾸준히 맡겨주시면 아이들이 대입까지 저희들이 좋은 결과를 얻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감사드리고요.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